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다음 주의 두 번째 종목, 바이옵트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데요.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우선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PCB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PCB는 인쇄회로 기판을 말하고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기본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전자 부품들, 콘덴서나 저항기 이런 것들이요. 이런 부품 간의 회로를 연결할 때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보드에다가 회로를 그려서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회로가 그려지는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맨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 기판 위에다가 앞에서 말했던 콘덴서나 저항기 이런 부품들을 얹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기기에다가 전원을 공급하고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옵트로는 이 PCB 속에 숨은 불량은 없는지를 검출하는 기업인 거죠. 네, 주요 제품에는 BBT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 BBT는 베어 보드 테스트의 약자고요. 베어 보드라는 게 앞에서 봤듯이 전자부품들을 실장하기 전에 이렇게 초록색 보드만 있는 상태의 PCB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보드에 전기가 제대로 잘 흐르는지 혹시 끊어지거나 합선되지는 않는지 이런 불량들을 검사하는 것을 BBT라고 합니다. 네, 바이옵트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개 종류의 PCB에 대응이 모두 가능한 BBT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어요. 맨 왼쪽 HDI PCB는요. LED TV나 노트, 패드, 자동차 전장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PCB고요. 가운데 세미컨덕터 서브스트레이트는 반도체 칩들을 장착하는 기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플렉서블 PCB는 주로 디스플레이에 쓰이고요. 이렇게 3개 종류별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검사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국내 유일이라고 하니까 엄청 있어 보여요. 와, 그럼 시장 수요를 아주 싹쓸이하고 있겠네 싶은데 이 PCB 검사 시장은요. 몇십 년 동안 일본이 거의 독점해온 시장이에요. 특히 대표적으로 니덱이라고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하고 또 야마하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규모를 비교해서 보시면요. 바이옵트로 뭐야 싶을 정도로 매출액과 순이익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실적 규모가 작은지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가 2000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업력은 20년이 넘은 거죠. 2003년에 야마하가 독점하고 있던 FPCB, BBT 장비를 개발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쳐서요. 지금은 거의 국내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요걸 토대로 해서 2006년에 반도체 기판 BBT 장비를 개발하기는 했는데 계측 기술을 확보하기까지가 추가적으로 5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계측 기술 국산화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2년에 HDI PCB, BBT까지 개발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3종의 검사 장비를 다 만들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국내 시장에 점차 진입을 하게 됐고 이제 해외를 좀 노려봐야겠다 했는데 그 과정이 엄청 어려웠겠죠. 왜냐? 일본이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품질을 인증을 받고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능 개선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또 엄청 걸린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일본이 독점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바이옵트로의 장비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요.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시작한 지는 3, 4년밖에 안 됐다고 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던 거죠. 자, 그렇다면 수출 비중은 제대로 늘리고 있는 걸까? 시장에 제대로 침투가 되고 있는 걸까? 우선 글로벌 PCB 생산의 약 80%는 중국과 베트남, 대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3개 국가 위주로 진출을 했고요. 보시면 2018년에 수출 비중이 45%였는데 2019년에는 70.5%로 증가를 했고요. 2020년 보시면 76.9%까지 꾸준히 올리기는 했네요. 아니 근데 2021년 1분기는 수출 비중이 41.7%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2018년보다 못하죠. 이게 하반기에 수주가 몰려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주춤하는 걸까요? 파악은 못하겠지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왜 1분기까지만 실적을 공개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이옵트로는 3월 결산 법인이에요. 일본 기업들하고 재무상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12월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가 1년 동안의 실적이 되는 건데 바이옵트로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실적이 한 해당 연도의 실적이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네, 아무튼 이 회사의 핵심은 그래서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이 BBT 검사기의 점유율을 과연 얼마나 끌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바이옵트로의 장비로 얼마나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 측에 따르면 요즘에 주문이 너무 폭주해서 수주 잔고가 엄청 쌓여있고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내년 중하반기에나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밀려있다고 하는데 수주 잔고 현황을 보니까요. 올해 8월 기준 수주 잔액이 235억 원 정도가 있었고요. 현재 남은 수주 잔고는 107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출은 당분간 좀 보장이 되겠구나 싶긴 했어요. 네, 이렇게 밀려있는 주문에 대응을 하고자 이번 공모자금 중에 일부는 생산 라인의 증설과 기계장치 구입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체 칩 개발에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원재료 구매나 인력 채용 등에도 일부가 쓸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회사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러면 실적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요. 올해 1분기는 2021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이 담겨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2018년과 2019년에 매출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연속해서 발생했고요. 왜 그랬냐면 2017년과 2018년 중국, 대만, 해외 진출을 막 시작한 시기에는 일본하고 경쟁을 시작하느라 저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나 봐요. 게다가 고객사 입맛에 맞게끔 품질도 안정을 시켜야 되고 성능도 개선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를 위한 인력 지원 비용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보면 2020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영업이익 30억 원 기록했고요. 이익률이 18.55%로 급상승했어요. 이때부터는 고객사로부터 품질 신뢰성을 이미 인증을 받아서 납품 단가도 상승시킬 수 있었고요. 또 원재료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한 데다가 초반에 썼던 품질 인증을 위한 비용들이 딱싹 제거가 되면서 이익률이 확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올해 1분기를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졌죠. 33.61%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총 매출액의 38% 정도를 이미 한 분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순 손실 21억 원을 기록했어요. 왜 손실일까? 왜일까? 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와 전환상한 우선주가 있거든요.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이만큼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손실액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환가액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2021년 들어서 가파르게 회사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49억 원이나 잡히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거죠. 단순히 여기다가 그냥 49억 원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28억 원 정도 플러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올해 7, 8월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실로 잡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음 재무 안정성 지표들 보시면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유동 비율은 낮아요. 은행 차입금도 있고 또 전환상한 우선주와 전환사채가 모두 부채로 잡혔기 때문이죠. 다행히 보통주로 이미 다 전환이 돼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추가적인 개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순이익을 계속 발생시켜서 현금성 자산도 더 늘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차입금도 꾸준히 갚아 나가야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7,500원에서 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약 85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692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규모가 작은 종목입니다.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25만 주밖에 안 되고요.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환불은 12일에 바로 진행이 되고요. 상장은 11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 오런 리츠하고 상장일이 지금으로서는 겹치네요. 청약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 자금은 모두 회사 발전에 쓰일 수가 있겠네요. 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60.9%나 돼요. 와, 60%를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가 싶은데 AB온이 그랬더라고요. 요건 뒤에서 더 얘기하고요. 또 기존 주주의 비율이 48.70%나 된다는 거 조금 충격적이죠. 이게 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주주들이 엄청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좀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이 60%대였던 종목이 뭐가 있었나 찾아봤는데 우선 올해 진행된 IPO들 중에서요. 딱 보니까 공교롭게도 라운테크, 엠로, 에이비온, S&D 모두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이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에이비온과 S&D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보여줬었는지. 근데 또 보니까요. 라운테크와 엠로는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요. 상장일 기준 주가가 달라요. 공모가가 아닙니다. 아래에 적혀있는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서 기준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 기준가를 중심으로 90%에서 200%가 시초가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보시면 라운테크와 엠로는 공모가보다 기준가가 더 높게 산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권에서 출발을 한 거죠. 최악의 경우 이 기준가의 90%의 시초가가 결정이 됐다고 해도 손실이 아닌 그런 마법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준가 마법. 근데 ABO는 공모가하고 기준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S&D는 공모가가 기준가로 똑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모가가 그냥 기준가로 결정되는 사례가 예외로 적용되는 사례가 3가지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이 중에서 바이옵트로는 2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여러 번 지정이 됐어요. 이유는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 네, 소수계좌가 집중해서 이 주식을 사들였다는 뜻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옵트로는 기준가의 마법도 통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소리죠. 이런 경우에는 수익 예측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 예측 결과마저 안 좋다면 그냥 S&D나 AB온 같은 그런 마찬가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무튼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요. 물론 상장일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기는 하지만 보시다시피 유통 가능 물량이 매우 많아서요. 상장일의 가격 흐름이 엄청 불안정해요. 근데 이제는 VI 발동까지도 안 되니까 더 심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 주식 매수 선택권은 당장에 행사 가능한 물량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테크윈과 TLB, 마이크로 컨택솔, DAP 이렇게 4개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이들의 평균 PER은 18.02배입니다. 테크윙의 규모가 조금 크기는 한데 그래도 펀은 13배로 가장 낮기 때문에 고평가를 위해서 일부러 이 종목을 편입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퍼의 편차도 아주 심하지는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당 평가가액 산출해 볼까요? 적용 순이익은요.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다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더해줬어요. 왜냐? 이건 그냥 회계상의 손실일 뿐 실제로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이 아니니까 일회성으로 발생한 거라 더해준 거죠. 다른 기업들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56억 원에다가요. 퍼 18.02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013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2,289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8.97%에서 30.83%를 적용을 했는데요. 보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이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해요. 30% 이상이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이옵트로의 펀은 할인율이 적용을 하니까 12.36배로 계산이 됐고요. 그렇다면 유사 기업들의 퍼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 8,960원이거든요. 공모가 상단은 8,500원이고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미리 주가가 기대감을 반영해서 엄청 올라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이전 바로 전날에 코넥스 시장 종가보다 코스닥 상장일의 시초가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의 상장일 주가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미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 가격대가 상방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튼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때 공모가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 한 장에 정리해뒀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우선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데다가 유통 물량, 특히 기존 주주의 물량이 너무 많고 또 기존가 마법도 적용이 되지 않는 데다가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공모가와 거의 차이가 없어서 공모가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 이런 부분들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별로면요,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시죠. 한 투에 25만 주가 배정이 됐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의 개설후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균등 물량이 12만 5천 주밖에 안 되는데요. 한 투는 계좌 수가 많으니까 균등만 참여를 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주당 단가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청약 한도 우선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해뒀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귀한 시간 빼서 제 영상 귀 기울여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트임도 아주 땡기지는 않았는데 바이옵트로도 그닥 땡기지 않네요. 우선 수요 예측 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요. 결과 나오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